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올해 2020학년도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수시에서 학생들을 가장 많이 선발하는 해가 되겠죠. 2021학년도부터는 이제 수시 비율이 좀 많이 줄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의 비율이 많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한 23% 정도 되어지는데, 2021년도부터는 30%를 향해서 조금씩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올해가 사실은 대학 가기에 가장 좋은 한 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시에 선발 인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수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정시는 일반적으로 결과 중심의 입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 나오면 그걸 가지고서 그냥 대학 결정이 되는 거죠. 하지만 수시는 과정 중심의 입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지 이걸 가만히 계셨다가 나중에 9월달에 또는 8월달에 원서 지원할 때 그때 가가지고 어디에 원서를 쓸까, 또 뭐 어떻게 학생부를 보니까 어떤 학과를 쓸까, 그때 가서 막 찾으시면 결과적으로 그때 가서는 마땅히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는 꼭 명심하셔야 돼요. 과정 중심의 입시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하나씩 만들어가고 준비해가는 과정이 결국은 대학을 결정하게 될 거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수시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시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시가 정시의 특징이 있고 수시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잘 이해를 하게 되었으면 그 입시 안에서 뭔가 기회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수시는 대학에서 직접 학생을 선발합니다. 이 점이 되게 중요해요. 대학에서 직접 뽑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정시는 대학에서 뽑는 게 아니잖아요. 정시는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원서 지원을 하고, 원서 지원하고 나면 학생들끼리 경쟁을 통해서 컴퓨터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형태가 되어진다면, 수시는 대학에서 선발하죠. 논술은 어떻습니까? 내가 대학에 가서 실전 논술 시험을 보고, 그럼 대학에서 그 논술 시험 본 학생들끼리 중에서 학생부 성적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하고 논술 성적을 합산을 해서 합격자를 내는 거죠. 또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 전형 같은 경우들은 학생부를 제출하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직접 가서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선발하니까 그것도 대학에서 직접 뽑는 거죠. 심지어는 적성고사 전형 같은 경우도 대학에서 직접 만든 시험지를 대학에 가서 시험을 보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대학에서 실제 학생을 직접 뽑는다. 이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수 있다라고 해요. 모집 요강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정원이 미달되어진다 할지라도 학생이 대학에 요구하는 정도의 학업 능력에 미치지 못하면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자가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는 학과에 10명이 딱 지원했다고 해서 그 10명이 다 뽑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정시는 10명을 뽑는 학과에 10명을 딱 지원하면 100% 뽑히지만, 수시는 10명이 뽑는 학과에 10명이 지원했다 하더라도 대학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8명은 괜찮은데 2명은 좀 봤더니 학력이나 학업 정도가 좀 더 미진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안 뽑고, 그 인원을 정시로 이월을 시켜서 정시내서 충원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좀 지나치면 흔히 말해서 대학에서 장사를 2번 한다, 수시에서 많이 뽑을 것처럼 과장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정시로 이월시켜서 정시에서 또 한 번 판을 벌리는 거죠. 그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서울 주요 대학들의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지는 인원들이 적은 인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물론 예전보다는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지는 인원이 많이 줄어든 거는 맞아요.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수시 같은 경우도 대학에서 발표한 인원들을 수시 전형에서 다 충원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인데,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직접 합격생을 선발한다, 그 다음에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정시와 수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게 단지 합격을 하기 위해서 다른 학생들과 경쟁만 한다고 해서 경쟁에서 이긴다고 뽑히는 게 아니에요. 수시는 경쟁에다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학생이 해당 학과에 대한 적합성이 마련이 되어야만 합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합성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적합성을. 이런 적합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학생부를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쓴다든가 아니면 면접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 중심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경쟁뿐만 아니라 본인이 해당 학과에 대한 적합성이 마련이 되어져야만 합격을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평가 기준이 다양하고 전형이 복잡하죠. 정시는 아시는 것처럼 뭡니까? 수능이라는 하나의 단일된 전형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초합 비율이 되게 높아요. 하지만 정시는, 수시는 논술 전형도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도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고 또 뭐 특기자 전형도 있고 뭐 어학 특기자 전형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다 또 나가면 뭐 적성고사 전형이라든가 전형들이 되게 세분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용이 복잡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잘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전형 간의 특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만 100% 쓰는 사람도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거기에다 논술 전형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어학특기자 전형을 쓰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는 모든 전형의 필수 서류가 학생부라는 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전형은 복잡하고 평가 방법도 다양하지만 수시 전형에서 꼭 필요한 거는 학교생활 기록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생부를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생각해 봅시다. 논술 전형은 학생부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논술 전형도 학생부가 들어가죠. 그렇죠? 물론 그 논술 전형의 학생부라고 하는 것은 학생부 교과 성적과 출길 봉사만을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 아니면 비교과를 조금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 반영하는 방법의 차이가 좀 있죠. 하지만 논술 전형도 학생부 제출이 근본이고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학생부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심지어는 적성고사 전형이라 하더라도 적성고사 전형에서도 학생부 반영 비율이 40% 되어지기 때문에 수시의 모든 전형은 다르더라도 학생부가 기본적으로 다 제출되어지는 서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를 기재를 제대로 못하거나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수시로 대학 간다 못 간다. 대학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기재 관리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다섯 번째는 수시의 특징은 경쟁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충원율이 낮다는 거예요. 충원율이 낮은 이유는 충원율이 높으려면 이거잖아요. 충원율은 C라는 대학에 붙은 학생들이 B와 A의 대학에 연쇄적으로 붙고 그러면서 이동을 함에 따라서 다른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합격을 하는 게 충원율인데, 이런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려면 흔히 말해서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가 뚜렷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대학들이 객관화시켜서 인정시킬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표가 바로 뭐다? 학교생활 기록부다. 그러니까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높을수록 충원율이 높은 거죠.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건 뭡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또는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전형들이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높은 거고, 그 다음에 높은 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높은 거는 뭡니까? 논술 전형이나 적성 전형 같은 거니까 실제 논술이나 적성 전형 같은 경우들은 충원율이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논술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논술 자체가 경쟁률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대부분 5대1, 6대1이라고 가정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15대1 정도 되겠죠. 그러면 논술 전형이 보통 30대1에서 많은 경우는 50대, 70대까지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경쟁률도 되게 합격하기 어려운 요소이지만 가장 큰 특징은 또한 뭐냐면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추가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논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2022년도 되면 적성고사 전형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논술 전형은 올해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집 인원이 3.5%로 감소가 되어졌어요.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는 한 3.5%지만 좀 이따 보겠지만 서울에 있는 주요 11개 대학이나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기준으로 삼으면 논술이 여전히 한 20% 정도의 모집 인원을 선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20%의 선발 인원과 관계없이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상당히 붙기 어려운, 물론 논술을 써야만 상위 대학을 갈 수 있다는 희망은 섞여 있지만 실제로는 붙기가 사실상 거의 어려운 전형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봤었을 때는 함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시에 합격을 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수시에 합격을 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학생들이
수시 합격을 하고 정시 합격할 수 있는 뚜렷한 이런 합격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되어지려면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6월이에요. 6월. 이 6월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최소한 6월 평가원 시험에서는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지표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6월 시험 성적을 딱 봤더니 이 학생이 정시로 한 경희대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기준이 뚜렷하게 마련이 되어지면 우리가 수시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정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시의 원서 지원 자체가 경희대를 중심으로 원서 지원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6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수능 성적이 어떻게 돼요? 계속 널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은 국어 시험을 잘 봐. 한 번은 영어 시험을 잘 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건 잘 보고 어떤 건 못 보고 또 시험 못 보고 와서 물어봤더니 너 왜 이렇게 못 봤냐고 그랬더니 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못 봤다. 사실 나 1등급인데 요번에만 못 본 거다. 이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학생의 수준을 어디에 둬야 될지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 수시가 어떻게 됩니까? 다 상향 중심으로 계획을 잡는 거죠. 그냥 무조건. 왜냐하면 부모님도 좋은 대학 보내고 싶고 애도 좋은 대학 가고 싶다고 하고 아이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수능 성적 오를 것 같고 이러면 결국은 상향 지원에 원서 지원을 하게 되니까 수시 망치고 정시 망치고 그냥 재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시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6월 정도까지 수능 성적에 대한 뚜렷한 지표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수능 성적으로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도 판단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판단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총점 여부가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대학의 원서 지원 자체가 뚜렷한 방향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성적이 모호한 상태로 계속 달리게 되어지면 결국은 입시는 함정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점들이 이제 우리가 수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점들은 꼭 깊이 생각하시면서 원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제 실제 2020학년도에서는 수시에서 얼마나 학생들을 뽑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년도 2019학년도와 달라진 점은 거의 똑같아요. 하지만 전년도보다 수시에서 선발 인원이 1.1% 늘고 반대로 정시에서 선발 인원이 1.1%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2020학년도 올해가 수시로 대학을 들어가기 어떤 해? 가장 좋은 해. 정시로 대학을 들어가기가 어떤 해? 가장 어려운 해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은 수시 준비에 지금서부터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는 보다 결과 중심의 입시지만 수시는 과정 중심의 입시이기 때문에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준비하느냐가 결국 합격을 결정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전년도에는 우리가 2019년도는 2018년도에 비해서 마찬가지로 정시 모집 인원이 줄면서 정시에서의 경쟁률이 0.53% 정도 줄었어요. 그렇죠? 서울 주요 24개 대학 정도의 경쟁률을 분석을 해봤더니 0.53% 경쟁률이 줄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2020학년도에도 정시의 경쟁률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정시의 경쟁률이 줄어들다고 해서 꼭 정시로 대학을 가기가 쉬워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시의 모집 인원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2020학년도에서 수시 모집에서 가장 많은 선발 인원을 뽑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이 42.4%. 학생부 교과는 뭡니까? 그냥 내신 성적만을 본다는 거죠. 내신 성적 100% 전형 42.4%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21.2%입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 21.2%. 그 다음으로는 논술 전형이 3.5%인데 논술은 3.8%에서 0.3% 줄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논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부에서 이제 논술은 좀 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다 보니까 모집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0학년도에서는 연세대학교에서는 의학과에서 논술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결정을 내렸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정시에서의 선발 인원은 전년도의 20.7%에서 올해는 19.9%로 모집 인원이 감소가 되어졌어요. 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가장 높고 수시의 선발 인원은 올해는 77.3%로 역대 가장 수시 선발 비율이 높은 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서울 주요 대학을 한번 범위를 좀 바꿔볼게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전형이 가장 많이 뽑습니까? 말씀하셨죠.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42.4%를 가장 높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서울에 있는 11개 고등학교, 서울에 있는 상위 11개 학교를 비교를 했더니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74%인데 그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58.2%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상위권 대학으로 가게 되어지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높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내신 성적만 좋아서는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뭡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건 교과 성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전공 역합성, 거기에다가 자기소개서나 면접 전형이 포함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결국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교과 성적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시 더 서울 상위 7개 학교 정도로 압축을 해봤어요.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중앙대까지 압축을 하게 되어지면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은 62.3% 정도로 크게 늘어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어요. 서울대나 아니면 연세대 같은 경우는 고려대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400명 뽑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서강대학교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없고 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주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논술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3.5% 전년 대비해서 0.3% 감소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으로 봤었을 때는 논술의 비율이 한 20.6% 정도, 그렇죠? 정도로 비율이 늡니다. 그리고 7개교로 가면은 22.6%이기 때문에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이 논술 비율이 20에서 22% 정도 논술 비율이 많이 늘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술 전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논술이 경쟁률도 많고, 그렇죠? 경쟁률도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 자체가 30대 1, 40대 1, 50대 1의 경쟁률이니까 10명 뽑는데 50대 1은 500명이 온다는 거잖아요. 사실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거기에다가 추가 합격 가능성도 없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추합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뚜렷한 표준화되어 학력 지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계단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모든 대학에서 동일 전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에 논술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서울대학교 안 하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도 논술이 폐지가 되어졌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도 2020년도에 의학과의 논술 전형이 폐지다 보니까 결국은 계단이 잘라진 거예요. 계단이 넘어갈 수 있는 다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추합률이 그만큼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되게 없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요번에 수시 원서 쓰시게 되어질 때 논술을 준비하실 수 있는 함정에는 빠지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물론 논술 전형을 준비하시고 논술 전형으로 대학을 붙을 수 있는 것도 맞지만 가장 대학에 붙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특기자 전형처럼 경쟁률이 대부분 10대 1 이내의 경쟁률, 다단계 전형을 취하는 이런 전형들이 실제 붙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논술의 함정이 빠지지 않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뚜렷한 학력 지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6월달까지 수능에 대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정시의 지원 가능성이 판단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2020학년도에 가장 관심을 끄는 대학교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연세대학교는 전년도에 2019학년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시의 모집 인원이 1011명이었는데 인원이 1136명으로 125명 정도가 증가를 하게 돼요. 증가를 하니까 전체 정시 선발 인원은 33.1%가 됩니다. 정시 선발 인원이. 그러면 전체 우리가 2020학년도에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정시에서 뽑는 인원이 한 22.7%라고 고려했었을 때 연세대학교에서 선발하는 33.1%라는 정시 모집 인원은 상당히 큰 거죠. 그렇죠? 정시가 많이 확대가 되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연세대학교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시에서도 정시로 2월이 되어지는 2월 인원이 상당히 많은 학교에 해당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약 정시에서 뽑는 인원이 연대가 한 40% 정도를 정시에서 선발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이것은 2021년, 2022년도에 정시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지는, 정시의 모집인원이 회복되어지는 경향과 맞는 거예요. 그리고 논술 전형이 점차로 폐지되어지는 방향과 맞는 거예요. 그것들을 대학에서 맞춰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정시 인원을 늘려나가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논술을 폐지해 나가는 것들이 결국 앞으로 입시가 갈 방향이고, 뭐 예를 들어서 현재의 정권이 아니라 다음 정권이 들었습니다 하더라도 입시를 좀 더 어떻게 된다? 복잡한 입시의 제도들을 획일화시키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좀 간소화시키자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정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입시가 되게 좀 복잡하죠.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로 구분짓고, 수시는 대부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정도로 해서 두 개로 가고, 정시는 그냥 수능 전형, 이렇게 해서 획일화되어진 전형으로 봤을 때 수시, 정시 두 개 중에서 전형을 달면 3개 정도, 요 정도로 갈 가능성이 높고,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른기회 전형이라든가 3회자 전형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적성이라든가 논술이라든가 특기자 전형 같은 전형들은 점차적으로 폐지되어지는 가닥으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 주요 대학 모집 인원을 봤었을 때는 가장 선발 인원이 많은 게 뭐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수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과정을 준비해야 될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꼭 명심을 하세요. 수시는 뭐다? 과정 중심의 입시다. 정시는 뭐다? 결과 중심이다. 정시는 그냥 과정 아무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6월, 9월 시험 잘 봐봤자 다 필요 없고, 그냥 수능에서 몇 점을 맞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걸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거니까. 하지만 수시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학생부 기재관리하고, 자기소개서 쓰고, 대학 결정하고, 원서 지원하고, 원서 지원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면접 준비하고, 면접 가가지고 실제 면접 잘 보고,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다 중요해서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대학의 입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하나씩 준비하셔야 되는데, 먼저 지금 준비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1학년, 2학년 학생부 1학년과 2학년 때 쓰는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재사항을 최종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뭐냐면 1학년 과정과 우리가 지났지만, 또는 2학년 과정에 대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일단 이 시기가 1학년과 2학년 과정을 잘 마무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3학년을 마무리하는 시기는 이때 정도 오는 거죠. 7월달 정도 되면 이제 결국은 3학년을 마무리하는 시기는 8월달 정도에 오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1학년과 2학년 과정을 마무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8월달 정도 돼가지고 3학년 과정을 마무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지금 1월과 2월의 시점에서 하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 학생부 1학년 거와 2학년 거의 학생부 기재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먼저 확인하셔서, 기재되어져 있는 내용들 중에서 잘못 기재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빨리 바로잡으셔야 돼요. 특히 진로 희망사항 같은 거,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진로가 무엇이냐, 이 부분을 잘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진로 희망사항은 전에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진로 희망사항 뿐만 아니라 창의체험 활동 중에서 진로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나, 아니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 뚜렷한 학생이 지원 학과에 대한 적합성을 드러내야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수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수시는 경쟁도 중요하지만, 경쟁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해당 학과에 대한 적합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적합성이라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진로 적합성이기 때문에 꼭 1학년, 2학년 학생부에 보고 학생의 진로 적합성에 맞게끔 학생부가 기재가 되어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또 이거죠. 학생부의 대부분의 항목들은 학생들이 직접 쓰는 항목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모든 항목들은 다 선생님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학생의 수업 태도라든가 학생의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선생님이 기재하게 되어지는데, 현재 학교의 현실은 좀 그렇지 않죠. 대부분 학생들이 직접 쓰고 선생님이 그거를 옮겨서 적어주시거나, 심지어는 학생들이 쓴 걸 그대로 옮겨주고, 이러다 보니까 관찰자의 입장에서 선생님이 기재해야 되는 항목에 학생이 기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가장 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학생부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입학사정관이나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야만
학생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재의 실수는 범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점검을 하셔야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3학년 때 학생부 기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3학년 때 학교 활동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또 현재 수준을 봤었을 때 너가 진학 가능한 대학과 학과는 어느 정도 되어지는지 이 판단이 이루어지셔야만 3학년의 학생부에 대한 기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월과 2월인 시점에서는 반드시 그거를 점검하셔야만 돼요. 왜냐하면 1학년과 2학년의 학생부는 지금 이 시기를 놓치시면 결국 할 수가 없어요. 이때가 마무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때 정리하셔야만 3학년 때 8월 달에 정리하시게 되어질 때 후회를 안 하실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3월 달이 되어지면 이제 이때부터 모의고사를 보게 되죠. 자, 모의고사를 봤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수시와 정시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6월이 되었었을 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수능 성적의 성장 가능성과 수능 성적이 투명해지거나 아니면 신뢰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계속 널뛰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지면 부모님들이 원서 지문을 쓰시게 되었을 때 어디에 방향을 맞춰서 원서를 써야 될지 방향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원서 지원이 희망 중심으로 원서를 쓰게 되고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월 정도까지는 뚜렷한 지표가 나와야만 된다. 그래야만 수시나 정시의 원서 지원이 객관화되어지고 투명화되어지고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월과 4월, 6월에 보는 모의고사를 확인 체크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5월달 정도 되어지면 5월달에 어린이날을 포함을 해가지고 공휴일이 많죠. 그렇죠? 그럴 때 보통 5월에 자기소개서 1차 완성을 시작을 합니다. 1차 완성 시작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6월달 모의고사 시험을 보고 나면 사실상 지원 대학과 학과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 6월서부터 8월달이죠. 원서 지원은 9월 6일에서 9월 10일까지 해서 이 3일 중에서 원서성을 쓰긴 하지만 보통 6월부터 시작을 하면은 6월, 7월달, 8월달 정도가 수시를 하나씩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1학년, 2학년 학생부 마무리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모의고사 준비 과정 충실하게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6월달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에 대학 결정하고 그 다음에 8월달에 최종적으로 학생부 마무리하시고 난 다음에 원서 지원하시는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수시 컨설팅을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수시로 대학 결정을 하게 되어질 때 꼭 이거는 좀 알아야 되겠다. 어머니께서 아니면은 학생이 우리가 원서 지원할 때 이 부분을 꼭 알아야 돼요. 먼저 생각해 볼 부분,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학생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뭘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학교 프로파일이에요. 학교 프로파일. 학교 프로파일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 학교 프로파일이라는 거는 고교 등급인데 이 고교 등급제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뭐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 합격생들의 합불의 결과를 보면 고교 간의 등급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었을 때 당연히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업적 환경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국제고등학교 내신 등급이 2.5등급인 학생하고 저쪽에 전라도에 있는 학교 정원이 200명밖에 안 되는 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의 2.5등급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거는 결국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평등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학교의 홈페이지 내에 스쿨 캘린더나 아니면 학교 프로파일을 다 게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SAT 점수의 평균 점수가 몇 점이고 우리 학교의 내셔널 랭킹이 몇위 정도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게시하거든요. 그러면서 학교들마다 이렇게 순위가 정해지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사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조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더 배제시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죠. 학교 프로파일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고교 간의 등급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시게 될 때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학교
자녀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업 수준 또는 대학 진학률, 서울대 합격률 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 단위로 봤을 때 학교의 순위가 어느 정도 되어지는지를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대학 입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서울대를 20명을 보내는 학교의 학생이 서울대를 갈 확률과 1년에 서울대를 한 명밖에 못 보내는 학생이 서울대를 갈 확률을 따지면 당연히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장점과 단점을 파악한다면 첫 번째는 학교 프로파일과 그 다음에 학교의 전체적인 입시 결과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에 대한 부분. 우리 아이의 교과 성적이 몇 등급인지, 그럼 이 내신 성적이라는 게 강점인지 단점인지. 두 번째는 학생이 학교에서 비교과 활동을 했다면 수상 경력에 대한 거, 아니면 리더십과 관련된 거, 봉사활동 관련된 거, 동아리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적합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만약에 어떤 학생이 교과 성적은 되게 우수하지만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이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그 학생은 어디에 맞습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에 적합하겠죠.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런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이 같이 결합이 되어져야만 학생부 종합 전형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두 번째는 1단계 합격하고 난 다음에 면접의 가능성도 미리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부분 다단계 전형 아닙니까? 1단계에서 3배수나 5배수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플러스 면접을 보는데, 면접도 학교마다 유형의 차이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도 고려하셔야 되고, 학생들 중에서는 면접 유형에 잘 안 맞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학생이 이렇게 낯을 많이 가린다든가 말수가 많이 없다든가 아니면 표정이 항상 좀 무뚝뚝하고 어두워, 이러면 면접에 좀 불리하거든요. 물론 면접이라고 하는 게 회사에 지원하는 입사 면접과 다르게 입사 면접과 다르거든요. 말을 잘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얼굴이 뭐 이쁘고 표정이 좋다 이런 데서 뽑히는 건 아니에요. 대학 입시의 면접은 대부분 다 팩트 중심으로 학생이 질문한 내용이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답변을 하느냐, 학업적인 역량이 얼만큼 우수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이 학생이 말을 하게 되어질 때 그 학생의 자세나 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셔가지고 우리 아이의 면접이 좀 강점이 없을 거라고 판단되어지시면 면접 전형을 피하시는 게 좋죠.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서 쓰실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이걸 보셔야 되는데, 수시 원서 썼다가 떨어지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수능 최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하더라도 수능 최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전형이 많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 다 수능 최저가 있죠. 그렇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대부분의 학교가 다 최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 학교들이 최저가 있어요. 그렇죠? 논술 전형도 최저가 없는 학교들도 있지만 상위권 대학은 다 논술 전형에 최저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야만, 그래야만 수시에서 실패하지 않는데, 이거는 판단하려면 꼭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6월달까지 너가 점수를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학생이 3, 4, 5, 6월달까지 점수를 못 만들어내면, 그러면 부모나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희망 중심으로 상향 원서 지원 학교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연세대학교가 202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세대가 2020년도에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폐지했어요. 그렇죠? 수능 최저를 폐지를 했죠. 그렇죠? 자, 수능 최저를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러니까 학생들이 좋아하지. 아, 수능 최저를 폐지했으니까 논술로 대학 들어가기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학에서 수능 최저를 폐지했다는 건 뭐냐면, 원래 논술 전형에서 학생을 뽑을 때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논술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논술 수능 최저 아닙니까? 이렇게 세 가지 기준.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 논술 전형으로 뭐로 뽑아?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야? 논술, 그 다음에 학생부 성적, 그 다음에 수능 아니에요. 최저. 근데 수능 최저를 배제시키고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은 대학에서 수능 최저 기준 없이도 학생을 투명하게 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논술을 아주 어렵게 시험 문제를 내서 학생의 변별력을 마련할 수 있겠죠. 하지만 논술은 점차적으로 규제가 되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논술이 점차적으로 쉬워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논술이 정말 어려워서 흔히 말해서 서울대 박사
수료하셔도 논술 문제 풀기 어렵다 이런 얘기 했지만 요즘에는 논술이 대부분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논술이 어려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중요하다? 결국 학생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생부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의 수능 체제가 폐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좋아할 일이 아니라 결국 학생부의 비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고려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논술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 전형 다 무슨 전형입니까? 이건 일괄 합산 방식이죠. 대학 입시에서 지원자들이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가장 불리한 전형은 일괄 합산 방식이에요. 왜 일괄 합산 방식이 불리하냐면 왜 떨어지고 왜 붙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논술 전형은 논술,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학생부를 합산을 해서 한 번에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수능 때문에 떨어진 건지, 논술 때문에 떨어진 건지, 아니면 뭐 학생부가 안 좋아서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형들이 일괄 합산 방식이 가장 불합리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다단계 전형이잖아요. 그렇죠? 다단계 전형이니까 1단계에서 뭐를 뽑아요? 서류를 1단계를 뽑죠. 근데 물론 서류로 1단계를 뽑는 다단계 전형이니까 좀 투명하긴 하지만 사실 그 서류라고 하는 부분도 학생부 하나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학생부에다 자기소개서에다가 교사 추천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무엇이 불합리해서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고, 또 학생부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과 성적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과 성적에다가 수상 경력에다가 전공 적합성, 뭐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여러 개의 항목들이 다 결합이 되어지고 거기에 또 학교 프로파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불합리하죠. 내가 왜 떨어졌는지 알고 싶지만 누구도 얘기해 줄 수 않으니까.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논술 전형은 더 깜깜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대학교에서 논술에서 출생률 기준을 폐지한다는 것은 결국은 수능 최저 없이도 논술이나 학생부만으로도 학생들을 객관화시켜서 투명하게 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논술의 변별력을 갖는 데는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부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들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를 논술 전형으로 원서를 지원하게 될 때 전년도는 만약에 예를 들어 3.5등급의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해서 붙었다면 올해는 어떻다? 3.5등급으로는 어렵다. 3등급도 어렵다. 등급이 더 향상이 되어질.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2020학년도에 논술 전형으로 붙는 학생들의 학생부의 내신 등급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수시에서 대학을 결정할 때는 대학의 순서가 달라요. 정시는 수능 성적 받으면 그냥 수능 성적 가지고 자기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결정하든지 학과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시는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그치 원서를 쓰는 사람은 없어요. 이해되세요? 정시는 학과를 선택하든지 대학을 선택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동국대 정도를 쓴다. 근데 동국대는 점수가 좀 남아. 그럼 동국대는 어디다 써요? 학과를 좀 가고 싶은 학과에다 쓰겠죠. 동국대 경영학과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위를 조금 더 높아서 경희대를 쓴다. 그러면 경희대는 점수가 좀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경희대도 경영학과를 써요? 못 쓰죠. 경희대는 어디다 씁니까? 좀 낮춰가지고 철학과를 쓴다든가 사학과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정시란 말이에요. 정시는 대학을 선택하든지 학과를 선택하든지 이렇게 원서를 써야 되는데 수시는 어떻게 원서를 쓰는 거냐면 첫 번째는 먼저 전형 유형을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학생의 가지고 있는 학생부 또는 교과, 비교과 등등등의 활동 내용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는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이 뭐냐, 학생부 종합이 유리하냐, 아니면 학생부 교과가 유리하냐, 아니면 사배자 전형이 유리하냐, 적성이냐, 논술이냐 이런 걸 전형을 먼저 결정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에 적합한 모집단위, 학과를 결정하셔야 돼요. 학과 결정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학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정시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수시를 결정할 때도 어떤 학생들은 대학 결정하고 학과 결정을 이렇게 결정하시면 안 되고, 먼저 전형, 어떤 전형으로 갈 것이냐, 두 번째는 학과, 내가 어떤 학과에 전공 적합성이 있느냐를 봐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을 결정하는 순서로 해서 결정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는 뭐다? 정시는 결과가, 그리고 수시는 과정의 합격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는 지금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야만 나중에 결과가 나거든요. 항상 이제 입시를 지도하다 보면 나중에 7월, 8월 달 가가지고 이제 평상시에 직장 다니시려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일로 아예 학생부 잘 보시지 못하셨던 분들, 학생부를 잘 확인해 보지 못했던 부모님들이 그때 가서 이제 대학 결정해야지라고 해서 컨설팅을 받으려고 딱 보면 얼굴이 그냥 빨개지시죠. 왜냐하면 내용을 봤더니 내신 성적도 별로야, 아니면은 또 비교과 활동도 안 돼 있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나 학과에 대한 부분도 뚜렷하지 않아. 이러다 보니까 갈 수 있는 대학과 학과가 되게 모호한 상태가 발생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님들이 바쁘시더라 하더라도 지금쯤 되어서는 학생의 학생부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직접 출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컴퓨터에서 확인하셔가지고 학생의 현재 학생부 상태를 미리 한번 점검하시면서 지금부터 입시를 하나하나씩 준비하시게 되어지면 올해처럼 수시에서 선발 인원이 많이 뽑는, 수시로 대학 가기 좋은 해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